자, 이제 챕터 65 단체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단체벽의 어떤 규범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서 사례형이든 약수형이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의 어떤 규범적 효력이 한계 이런 것들도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는 실제 또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요.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좀 눈여겨 보시고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효력은요. 자, 채무적 효력과 규범적 효력이라는 거, 제가 방금 전에 규범적 효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자, 채무적 효력은 뭐냐? 그냥 채권 채무 효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당사자가 누구죠? 노조와 사용자잖아요. 서로 어기면은 어떤 채무불이행 책임 묻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규범적 효력은 아까 우리 단체벽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한다라고 했잖아요. 누가? 노조법이요. 노조법 제33조가 단체벽에다가 어떤 규범적 효력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규범이 뭡니까? 규범. 여기 법이에요, 법. 어떤 법적인 효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범적 효력은 협약 당사자 이외의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효력, 이것을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채무적 효력의 당사자는 노조와 사용자예요. 하지만 규범적 효력의 당사자는 사용자, 노조, 그리고 노조의 이제 소속된 노조원들, 개개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단체 협약의 효력이 노조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것, 이것을 규범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 부분과 그 효력은요. 자, 규범적 효력 부분, 규범적 부분, 단체 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 요게 바로 규범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게 보시는 것처럼 33조에 있습니다. 자, 33조 보시면은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 즉 이것만 언급하잖아요. 이것만 언급하고 여기에 위반하는 효력은 무효다. 즉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 요것이 뭐냐? 요것이 규범적 부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 재해보상, 인사, 승진, 복무 규율 등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작업환경, 근로관계 종료 이런 것들 모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 건드리면 무효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규범적 효력은 뭐냐? 법적 효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규범적 효력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잖아요. 이걸 강행적 효력이라 합니다. 이런 강행적 효력과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보충적 효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강행적 효력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한번 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이게 제1특기 사례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강행적 효력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아마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에 154페이지라고 써 있을 겁니다. 154페이지. 이거 아마 써 있어서 이거 이제 근기법 배울 때 했던 부분 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강행적 효력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무엇입니까? 방금 강행적 효력은 이 규범적 효력으로서 요 효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단체 협약에 위반되는 이런 규범적 부분은 무효로 본다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요, 이것이 강행적 효력인데요. 한편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단체 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록 단협이 있다 하더라도 더 유리한 조건인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제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적용 긍정설, 부정설, 이거 적용은 뭐냐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이에요. 이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면 적용설, 양면 적용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줄여서요. 자, 노조법 33조 제1항 보시겠습니다. 노조법 33조 1항은 이러한 단체별에서 정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규범적 부분에 위반 동그라미,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다. 자, 위반의 의미가 어떤 한계를 설정해서
자, 그것보다 하회하는 경우에 무효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런 기준이 단체 협약보다 상향된 기준, 오히려 근로자에 더 유리한 기준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 그러한 취업규칙도 더 유리한 기준을 두고 있는 취업규칙도 무효로 하는 것인지, 이게 문제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 적용 긍정설과 적용 부정설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조법에서의 이 위반의 의미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다는 측면과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선 기능에 근거해서 하회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 즉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단체백에 정한 근로조건 등 이것이 이 기준이 단체백 기준에 하회하는, 이걸 위반을 하회, 기준보다 미치라는 거예요. 단협 기준보다 미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보는 것이 편면 적용설이고요. 적용 부정설, 이건 유리조건 우선원칙 적용 부정설로서 양면 적용설은 노조법 33조 1항이 자, 근로기준법 15조나 다른 조항 달리 하회, 미달이 아니라 위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모두 단협 기준에 반하면은 위인 취업규칙이든 상회하는 어떤 기준에 상회하는, 즉 근로자에 유리한 취업규칙이든 불리한 취업규칙이든 모두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단협의 규범적 효력에 따라서 우선 적용된다. 단협의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개발조합원인 근로자와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성립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나왔냐면요. 만약에 유리조건 우선원칙 적용 긍정설, 즉 하회만 안 되는 것이지 상회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그 회사가 노조를 파기할 수 있어요. 왜냐? 노조원들에게 취업규칙으로 꼬드깁니다. 내가 단협 탈퇴하거나 단협보다 내가 더 좋은 유리한 조건으로 너에게 어떤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한 조건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근로자들은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보다 회사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탄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그런 견해가 바로 양면 적용설이 되겠습니다. 단협이 있으면요, 단협보다 하회이든 상회이든 모두 안 돼요. 단협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면 적용설이고, 판례는 이 양면 적용설 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요? 자, 여기에 제1택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해서 근무하던 중, 자, 월 6일 무단결근 이유로 해가지고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종래 원고가 취업 당시 취업규칙과 단체별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면직 기준을 월 7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하고 노사가 이런 무단결근이 경영상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지 위해서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를 엄중히 징계하기로 협의한 다음, 이에 따라서 단체협약 중 무단결근자의 면직 기준일수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렇게 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취업규칙의 7일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아직. 이게 문제입니다. 자, 단체협약 규정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 시행하였으나 위 취업규칙 규정은 변경하지 않은 채 종전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7일 무단결근 해야지 면직시키도록 징계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원고는 그해 마침 5일, 그 다음에 6일, 자 5일, 그 다음에 6일 전화로 일방적 결근하겠다고 통보한 후에 결근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결근한 것이죠. 여기에서 회사는요, 원고가 상습 무단결근자로서 이런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소를 끼쳤기 때문에 따라서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자, 6일 무단결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건 맞아요. 원고는 단체 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무단결근은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 취업규칙은 7일 무단결근 그래야만 면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6일 무단결근은 여전히 면직 사유는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런 근로자가 보다 유리한 유리 조건인 이런 취업규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고요. 진호위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기각했고 중노위도 기각했고 대법원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기각되었다. 패소한 것이죠. 이유가 뭐냐? 판례는요. 단체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단체백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백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단체백은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배제 동그라미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백이 우선적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 자, 이것만 보시면 뭐였어요? 유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취업규칙이 단협보다 유리할 때 그런 유리한 취업규칙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 취업규칙상의 유리 조건 배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리 조건 원칙 적용 배제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적용 부정설 즉 양면 적용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름 적용 부정설 또는 양면 적용설 이렇게 이런 견해를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자, 노조법에서는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봤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업별 협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정에서 기업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무엇이요? 단협이요. 그리고 노조원이 노조에 가입한 이상 스스로 계약 자유 원칙을 일정 부분 제한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부정설 즉 양면 적용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항시 사례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례형과 약수형 모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 쟁점은요. 따라서 학설, 판례, 검토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께서 딱 암기해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규범적 효력이 1개, 협약자치 1개. 요거는 시험이 몇 번 나왔어요. 자, 우리 공인대 시험에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의 보시면 단체 교섭, 단체백을 통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가행법규는요. 단체계약의 내용이 가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이즈에서 반하는 경우 당연히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죠. 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보시는 것처럼 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요거 원래 그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런 분립 변경이 협약 자체의 한계를 넘는 것인지 문제된다. 왜냐하면 단체 협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하기로 하는 단체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 협약은 여전히 자, 보시는 것처럼 협약 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유리하게 변경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분립 변경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단협으로써요. 가능합니다. 원래 집단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하는 취업규칙의 분립 변경하고 좀 다르죠. 근로조건을 이제 단체벽으로 분립하게 변경하는 거 가능하다. 어디서 나왔어요? 제1택시 사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무단결근 7일이어야만 면직되는 것을 5일로 더 이제 엄격하게 바꿨어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데 이거 일단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렇게 근로조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 결여했을 때는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이익 변경 불가능하다. 이건 이제 현저히 합리성 결여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분립 변경 불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다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슬래시 하시고요. 그러나 앞에 슬래시 하시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요거는 옆에 예외이긴 하지만 옆에 쓰세요. 사족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사족에 불과하다. 원칙만 여러분께서 딱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조합원 기득의 권리.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최근 이제 2017년도 판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거 있잖아요. 자, 여기 우선교통 사례. 요 사례도 바로 요 부분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별 조합원 기득의 권리 요거는 침해할 수 없다. 요게 판례 태도예요. 자, 동부고속 사례 보시면 자, 동부고속 회사 노동조합과 동부고속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이게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상여금으로 연 7에 걸쳐 650%를 지급하되 자,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자, 이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특별노사 합의라는 명칭으로 양측이 경영난 타계 위에서 지급 예정인 1997년 12월부터
6월까지 지급 예정인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을 유보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 치실 분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 노사 합의를 언제 체결했어요? 이거 노사 합의, 이거 단체 협약이에요. 특별 노사 합의, 노사가 합의한 거니까 단체 협약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합의가 언제 체결됐어요? 97년도 12월 30일에. 그런데요, 이 합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자, 97년도 12월부터 이미 발생한 그러한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채권이 이미 근로자들에게 넘어가 있는, 조합원들에 넘어가 있는 그러한 것을 안 주겠다, 지금 유보한다, 이렇게 약정을 체결했던 것이에요. 이게 문제된 것입니다. 자, 요거 동그라미 97년 12월 30일, 그 다음에 97년 12월부터 요거 동그라미,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걸 딱 캐치하셔야 돼요. 자,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특별노사 합의가 협약자치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회사에 자기에게 미지급된 상여금 이미 12월분이에요. 12월분. 이거 지급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고요. 대법원까지 최종적 승소했습니다. 즉, 이건 여러분께 암기하셔야 돼요.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영역으로 옮겨져. 자, 1997년 12월 분량은요, 이미 노사 합의로 합의 체결된 건 12월 30일 마지막이에요. 이때부터 체결된 때로부터 지급 유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은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로자의 사적 지산 영역으로 옮겨져. 이렇게. 근로자의 처분을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나 수권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 협약만으로는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같은 처분행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조합은 근로의무를 새롭게 창설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마음대로 변동시키는 것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체 협약으로 개별조합원의 근로의무를 새롭게 창설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근로자의 연장 근로에 대한 합의권 박탈하거나 등등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현저히 합리성 결하여 이거 있잖아요. 현재의 합리성 결하여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상세하게 나온 게 있는데요.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동판례 백선에서는 교수님이 이런 것들 하나의 학설처럼 이제 만드셔가지고 학판 검토 이쁘게 만드시긴 했는데 내용상 따지고 보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런 협약 자치 한계인 현저한 불합리성에 관련돼서 견해가 되는데요. 자, 문제점 보시는 것처럼 협약 자치 원칙상 근로조건은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봤죠. 다만 이게 사족이라 봤잖아요. 현저히 합리성 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라는 것이고, 이처럼 현저한 합리성 결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이게 여기에 대한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문제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절차 심사론과 내용 심사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절차 심사론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절차 심사론은 뭐냐?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협약 내용의 정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 노사 사이의 협약 내용의 정당성 그 자체를 가지고서 사법심사, 왜냐 서로 쌍방간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법심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 불이익받는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 밑줄칩니다. 노조의 집행부가 조합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조원 전원의 의사를 안 했다면, 즉 의견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제 이거는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여기 김영미 선생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내용 심사로는 불리하게 변경 협약의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든 전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든 내용을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 결하는 것이다. 근데 누가 따집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따지겠죠.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 규범적 효력을 부인하여 하고, 노동조합 내부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 이것은 이제 절차 심사론에 반하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 심사론은 보면 뻔한 얘기예요. 그냥 내용이 불합리한 거 따진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런 절차 심사론이 왜 나왔는지, 우리 김영배 선생님 같은 이런 노동법의 대가가 왜 절차 심사를 왜
주창하시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자, 현저히 합리성을 결했다는 거, 이거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어떤 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인가요? 현저한 이 자체가 추상적 개념 아니에요. 합리성을 결합했다는 거, 이거 추상적 개념 아니에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합했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즉 법관의 자유를 인정해 버립니다. 법관이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김명배 교수님은, 우리 선생님은, 저희 선생님이에요. 김명배 선생님은 2등의 기준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일단 법관이 함부로 판단한 이 합리성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절차, 2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요거 갖고 따져보자라는 것이에요. 왜냐? 일단 이런 전체 동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그 여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합리성 결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합리적인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절차 심사론을 주장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내용 심사론은 너무 모호해요. 어떤 현재 합리성에 대해서 그냥 내용 보고 판단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자, 단체협약이 현재 합리성 결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자, 내용을 따지기 때문에 뭐 내용 심사론처럼 보이고요. 주 체결동의 체결동의 당시 사용자 측의 교양 상태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자, 여러 사정 속에서는 절차도 있잖아요. 그 절차, 그죠? 내용과 절차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은 내 자의그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토 보시면 이게 누드팔레 백선에서 나오는 걸 제가 정리했습니다. 굳이 반대하진 않고요. 팔레트드는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 등 재반 사정을 아울러 검토해 판단하는 것을 보아 절충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자, 합리성 여부는 절차 또는 내용 일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를 종합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절충설이, 그러니까 모양은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그냥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절충설이나 내용 심사론이나 그게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나 그게 그거예요. 한통속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김영배 선생님이 절차 심사론을 주장하시게 된 어떤 궁여지책으로, 주장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거라도 지키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절차 심사론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범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속력의 범위는 첫 번째, 인적 범위입니다. 당연하게 인적 범위는 사용자와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이것이죠.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강조할 수 없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적 범위. 하지만 이제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 다음, 특히 유리한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시간적 범위는요, 원칙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 체결되는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조합원 가입된 때로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자, 소급적 동의 또는 승인, 노동조합의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이제 이런 등 기준, 근로조건 결정한 기준에 관해서, 자, 소급적 동의하든가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체결한 경우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그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길 뿐이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칠 여지가 없다. 소극적 동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시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소극적 동의는 단협, 원래부터 적용되지 않았던 단협이 소급해가지고 효를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효과는요, 장래효입니다. 장래효이지만 그 종전부터 있던 근로자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부터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바뀐 그런 어떤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종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에 있던 사람인데 나한테도 그 바뀐 규정이 적용되네? 이것 때문에 소급적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단협은 장래효입니다. 그때부터인 것이고 그 적용 대상이 자체가 종전부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소급적으로 이제 효과가 미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런 표현 뉘앙스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마치 소급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장래효이지만 여전히 종전부터 이 단협 체결 이전부터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새로운 단협에 적용받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소급적으로 미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래를 갖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요. 퇴직했으면 당연히 장래에 따라 가지고 이 단협이 소급효가 아니라니까요. 장래효이기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얘기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요것이 2017년에 나온 우선교통 사례, 그 사례에서 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채무적 부분과 효력. 아까 채무적 부분은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 규범적 부분부터 근로조건 등 이런 규범적 부분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채무적 부분 뭡니까? 노조와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어떤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규범적 부분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 여기 보면 평화 의무 조항, 평화 의무 좀 이따가 배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평화 의무가 규범적 부분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이라는 것 요거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조항 다 노조와 관련된 거잖아요. 쟁의 관련된 사항, 취업 조항 이런 것들 이것이 채무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개별적인 근로조건하고 상관없는 것 이런 것들, 즉 노조와 상관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채무적 부분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채무적 효력은 보시는 것처럼 채무적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간에 단체 협약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해서 이를 준수해야 하는 계약적 효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채무적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인정된 권리 의무 관계다. 뭡니까? 조합과 사용자죠. 자, 따라서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협약을 준수할 것, 그 다음에 영향 의무 뭡니까? 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라. 따라서 구성원이 이런 단협에 따르게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화 의무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여기 다룰 것이죠. 자, 평화 의무는 채무적 효력으로서 평화 의무이고요. 요지는 그것이에요. 단협 체결하면 일정한 기간, 주로 2년입니다. 2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으면 평화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단협 체결했는데 근데 보니까 잘못 체결한 것 같아. 2년도 안 지났는데 이거 잘못 체결한 것 같아 하면서 계약 깨는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그 임대차 계약을 2년짜리 체결했어요. 2년짜리 체결했는데 그 2년 계약 기간 도중에 이거 내가 살다 보니까 영 아니야. 나갈래요. 안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깰 수 없어요. 함부로 깨지 말라는 의무예요. 평화 의무라는 것은 함부로 계약 체결한 걸 깨지 말라. 함부로 단협 체결한 걸 깨지 말라는 의무. 이것이 평화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협약 당사자가 기존 단협 유효기간 중에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사항의 변경 폐지 요구하는 것, 깨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의무, 이것을 평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협에 평화 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당연히 평화 의무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평화 의무 규정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 쌍방간이 평화 의무에 구속될 것인지 문제되는데요. 우리 그 다음 살펴보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알아요.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때요. 2년짜리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2년도 안 살고 그냥 나가려고 해보세요. 그거는 가능한가요? 특별한 계약 해지 사유가 생기지 않은 이상은 함부로 나가지 못하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약 기간이 2년이었고 그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안에 우리는 2년 안에 이걸 함부로 깨지 않는다. 이러한 조항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지고 있는 표준임 임대차 계약서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그런 조항 없습니다. 평화 의무가 명문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에 고유하게 계약으로부터 당연히 파생되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은 학설 보시는 것처럼 내재설, 평화 의무가 단체 협약 평화 유지 기능, 질서 형성 기능이라는 내재적 성질에 근거했다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조항 규정 필요 없어요. 질서 형성 기능이다. 묵시적 합의설, 이거는 비록 규정은 없지만
묵시적 이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견해. 신입식설은 계약법상 당연히 그 기간 내에서는 서로 존중해줄 신의 성취의 원칙이 있다라는 어떤 견해. 사실은 세 개 다 마치 똑같습니다. 어떻게 뭐 다르지 않아요. 판례는요. 다만 이게 평화 의무가 약수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수령 대비를 위해서 이런 학설들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평화 의무가 노사 간의 안정과 그다음에 질서 형성적 기능. 이거 나왔다 그죠? 어디 나왔습니까? 내재설에 있죠. 내재설. 질서 형성 기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단협의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서 내세우지 아니한 채 단협의 전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깰려고 주장하면서 평화 의무에 위반하는 데는 쟁의행위 행하는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라고 판시해서 내재설과 같은 입장으로 판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 보시는 것처럼 평화 의무는 단체벽의 세무적 부분 즉 이행 당사자 간의 이행 의무로부터 파생되는 신체상 의무를 본이 타당하다. 이거는 검토는 신입지상 의무로 보았어요.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내재설로 봐도 되고 묵시적 합의설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배제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노사 분쟁 방지를 위한 평화 의무 취지상 자 이런 배제 특약 스스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단체 협약에 평화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배제한다. 언제든지 평화 의무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평화 이런 것들을 그 특약으로 넣는 것 이런 것들 이것들은 안 된다. 게다가 하여튼 넣으나 안 넣으나 안 되는 거예요. 평화 의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 의무 배제 특약 이거 적용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화 의무 주체는요. 협약 당사자가 주체인 것이고요. 사용자 노동조합인 것이죠. 다음 판례는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 또는 지부가 지부 있잖아요. 그 협약 변경 폐지 요구하는 쟁의 하는 것은 평화 의무 위반이라 판시했다. 즉 평화 의무 위반 중에서 이거는 뭡니까? 일부 조합원들 핸들링하지 못하는 거. 이거 영향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 이런 영향 의무 또는 유형 의무이기도 하고요. 여기 나오는 요거지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조합이 깬 걸로 봐서 조합원이 깬 것을 노조가 깬 걸로 봐서 평화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아닌 일부 조합원 지부도 평화 의무 부담을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본 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지부나 그 다음에 그 조합원의 어떤 그런 단협을 깨는 행위가 전 조합의 어떤 평화 의무 위반으로 규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영향 의무는 평화 의무의 영향 의무, 즉 일부 조합원에 의한 쟁의 행위를 저지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게 문제되는 것이고요. 영향 의무 판례는 인정합니다. 판례는 단체 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해서 통제력을 행사해서 그러한 쟁의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평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 의무는 영향을 미치는 의무거든요. 영향을 미쳐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평화 의무의 영향 의무를 긍정하였습니다. 검토 보시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쟁의 행위를 저지 통제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자, 영향 의무 긍정합니다. 조합의 설득,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행해진 조합원들의 쟁의 행위는 조합의 평화 의무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의 쟁의 행위는 그러한 쟁의 정당성 문제로 평가하면 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영향 통제권이 있다. 이거 인정하는데 만약에 일부 조합원들의 어떤 일탈된 쟁의 행위 요거는 그 평화 의무로 보지 크게 보아서 평화 의무 무조건 위반이라 보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지는 말고 단지 쟁의 정당성 그들의 쟁의 행위의 정당성으로 판단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원칙이고요. 통제하면 마땅하나 즉 영향 의무 긍정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합원의 어떤 행위라도 지부의 어떤 행위라도 무조건 그 책임지라 이건 아니에요. 영향 의무가 있어서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지만 막무가내가 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가 삐져나가지고 함부로 쟁행이 했다 해가지고 이 책임을 노조에게 물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밑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일부 조합원들의 일탈 행동으로 평가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검토 원칙은 뭐예요? 다시 반복하면은 영향 의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지만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평화의 범위는요,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의 어떠한 경우에도 쟁의 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절대적 평화 의무가 있고요. 이건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쟁의 행위 또는 이걸 깨려고 단협을 깨려고 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절대 평화 의무인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합의된 사항의 변경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상대적 평화 의무가 있다. 이미 합의된 것은 유지시켜 달라는 평화 의무이고 그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제 이 단협을 깰 수 있는 어떤 사정 변경이 심대할 경우에는 깨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평화 의무가 이런 것을 상대적 평화 의무라 합니다. 절대적 평화 의무는 헌법상 단체 행동권을 배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 평화 의무는 헌법상 단체 행동권 배제. 따라서 특약은 무효인 것입니다. 자, 사정 변경, 협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평화 의무 소멸될 수 있다. 여기 바로 여기 상대적 평화 의무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연결돼요. 쭉 연결. 자, 이게 쟁의 행위네요. 오타났네요. 합의된 사항의 변경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 사정 변경에 의할 경우에는 평화 의무 이제 그 배제시킬 수 있다. 평화 의무 깰 수 있다. 쟁의 행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화 의무 위반의 효과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화 의무 위반의 효과 옆에 쓰세요. 페이지 331페이지 옆에 6번 옆에 페이지 331페이지 쓰시고요. 331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331페이지 박스 위 있잖아요. 2번 평화 의무 위반의 쟁의 행위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3표 중공업 사례 그 판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판례는 이른바 평화 의무 위반에서 이루어진 쟁의 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조약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 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이고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라고 판시해서 쟁의 행위 정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평화 의무 쟁의 행위 정당성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쟁의 행위 정당성 부정. 그때 뭐 우리 이제 쟁의 정당성에서는 주, 목, 절, 단이 있는데요. 주체, 목적, 수단, 절차, 그다음에 수단 있는데 평화 의무는 이거 여기서 이게 뭐 목적이 정당성 흠결인지 또는 수단 흠결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기, 방법 특히 평화 의무는 시기나 방법에 관련된 부분이라 해가지고 마지막 수단 파트에서 다루어져요. 그래서 시기, 방법, 수단에서 평화 의무 위반은 이 시기 어떤 거요? 2년 동안에는 유지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시기나 또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쟁의행위 이거 위협한 쟁의행위다,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그러나 평화의무 위반 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곧바로 상실하는 것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판례는 정당성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학설은 이런 채무불이행 책임만 가지고 곧바로 쟁의 정당성 상실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학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건 판례, 1번은 판례, 2번은 학설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쟁의 정당성 요건 구비 여부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걸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 이제 학설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평화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지는 거죠. 평화의무 위반 이거는 채무적 부분이고 이거 위반했을 때는 채무불이행 책임 지는 것입니다. 제2 행위와 상당인과 관계 있는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노사관계 침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전손해 배상설이 타당하고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 3분설에 입각해요. 우리 한번 그림 그린 적 있죠? 손해는 3개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이 각 해당 요건에 따라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 즉 전손해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위자료만 국한할 근거는 없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게다가 또 이것도 있어요. 위자료 조합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위자료 정신적 피해를 이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거 약간 법리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요. 따라서 위자료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손해,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모두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